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지난 6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YTN이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YTN 신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시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가시지 않은 여운을 이성규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풀어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에서 세계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줄 해외 리포터를 찾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곳의 한인 동포 소식이나 지구촌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 실력 수준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와 재외 동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TN이 지난 6월 신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라이더와 뉴스프레이드인데요. YTN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국내외 소식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방송 한 달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설된 이 두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징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개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좋은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부터 좀 볼까요? 네. 방송 시간 순서대로 뉴스라이더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매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40분 정도 방송이 되고 있죠. 김대근 안보라 앵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의 반응을 보면 포맷이 신선하다는 그런 통합적인 평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경 화면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데스크가 넓고 세련되어 보인다. 아니면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뉴스룸 구성에 관한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곳에서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박사님 어떠세요? 뉴스라이더라는 프로그램 명처럼 뉴스를 시청자들한테 가까이 전달하겠다는 시도가 여러 부분에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동 자세의 굳은 표정으로 경직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표정이나 몸동작 등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이제 눈에 띄었고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그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용자들이 방송 뉴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물었을 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들이 정장을 입고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방송사에서 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랬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십 년간 좀 바뀌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뉴스라이더 진행하는 이제 김대근 앵커와 안보라 앵커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예.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김영수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앤 이슈도 좀 그 점을 좀 높이 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까지. 평균 연령은 저희가 더 낮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김대근 앵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진행할 때 셔츠만 입고 하죠. 저처럼 이렇게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셔츠만 입고 하는데,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여름철에 셔츠에 넥타이 차림으로 방송을 한 적은 제 기억에 몇 번 있었던 것 같고요. 스포츠 뉴스나 문화 관련 이런 소프트한 아이템을 다룰 때 종종 선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렇게 메인 뉴스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셔츠를 입고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외 다른 뉴스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시도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참신하고 기대도 네. 큰데요.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형식뿐만 아니고 내용도 젊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빠르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예. 덧붙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사실 컨셉도 굉장히 신선하죠. 네, 맞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예. 배달이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서 아주 특징적이고 지금 가장 보편적인 그런 양상이 되어 있는데요. 광대한 뉴스 시장에서 찾아봐야 될 뉴스를 시청자들이 일일이 선별해서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청자들에게 YTN이 오늘의 뉴스를 직접 골라서 이렇게 직접 배달해 준다라는 그런 놀라운 컨셉이었습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아주 잘 만든 그런 프로그램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뉴스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앵커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뭔가 배달하는 그런 영상도 나오기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네, 맞습니다. 앵커 얼굴이 캐릭터화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앵커가 직접 시청자에게 뉴스를 신속하게 배달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는 대충 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김대근 앵커가 멘트와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관련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토론을 잘 해줄 수 있는 대담자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스튜디오 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안보라 앵커가 한국의 경제나 아니면 생활 물가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제를 짚어보고요. 그리고 기자와 함께 주요 사항을 알리고 또 전문가 인터뷰나 혹은 대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성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예, 말씀 덧붙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뉴스 구성에서 이제 앵커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또 뉴스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앵커의 어떤 개입과 참여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뉴스에서 완벽한 객관이라는 건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지나친 감정이나 앵커 개인의 주관이 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1시간 40분 동안 두 분의 앵커가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 앵커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너를 말씀을 드리면 뉴핵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즉 뉴스의 핵심 관계자라는 이 코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너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형식의 대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인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코너는 보면 이제 그게 마침 대통령의 출근 시간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맞습니다. 시간대가 되어서 대통령의 출근 시간 인터뷰 혹은 발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앵커가 국내외 뉴스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도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런 순서대로 이 뉴스라이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 7월 1일처럼 만약 장마나 폭우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그와 관련된 보도를 또 앞에 먼저 배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유연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대단히 좀 신선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려는 그런 앵커의 의지도 보이고요. 이제 한 달에 가까워지니까 좀 이게 안정화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의 반응이 어떤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개편이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고정 출연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축적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뉴스 끝나고 이제 김대근 앵커나 안보라 앵커를 보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제 다음날 뉴스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출연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YTN이 24시간 동안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대담이나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났던 특정 인물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인, 뭐 평론가 아니면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주제와 상관없이 이제 얘기를 이제 그 본인의 그런 걸 달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뉴스라이더 방송 중에 하나인데 7월 1일 방송자에 언어학자가 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무게란 대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 대담을 저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요. 좀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다른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링크를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어휘나 아니면 전달의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전달한 그런 대담이어서
좀 일반인에게도 우리 시청자에게도 유용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재미도 있었던 그런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제작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아마 평론가나 정치인이 얘기했으면 이렇게 뭔가 큰 이렇게 의미가 와닿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언어학자가 이제 대통령이 구사하는 언어의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이제 결부시키면서 해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좀 화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법과 원칙 강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니까 그것들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배경들이 이제 검찰 출신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굉장히 검사의 언어라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언어의 사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요. 이게 아마 다른 방송, 라디오 이런 거 굉장히 모니터를 많이 하고 아마 회의를 많이 해서 나온 성과물일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섭외 출연 많이 기대해봐도 되겠죠? 사실 YTN이 24시간 뉴스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고 그 뉴스가 그 뉴스 같다 이런 지적 사실 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수 앵커처럼 스타성 있는 앵커나 기자 또 대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도 예. 굉장히 많았죠. 사실 뉴스가 너무 연성화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더 많아진다면 시청자들에게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예. 또 제작진들의 이런 내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가 발현되고 시청률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저녁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퍼레이드도 좀 볼까요? 네. 그 뉴스 프레이더는 저녁 8시 35분에 방송되기 때문에 사실상 타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 시간과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의 뉴스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프로그램 의미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네.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경우는 사실 종합 뉴스 개념은 없지요. 없지만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뉴스 프레이드가 저녁 종합 뉴스로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뉴스라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TV 앞에 앉았을 시간인데요. 그에 맞게끔 뉴스 아이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좀 고르게 국제까지 고르게 전반적으로 넓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에게 세계를 보는 넓은 눈 혹은 넓은 창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6월 7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부터 보도 아이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별히 새로이 신설됐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이나 기존의 내용에서 특이점은 좀 발견되지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달라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좀 새로운 구성이라면 이제 앵커가 오프닝 인사를 할 때라든지 헤드라인 뉴스를 전할 때 이제 서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좀 좋았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평가님? 네.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뉴스의 구성에서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변화했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차별점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새로이 신설된 것이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타사 뉴스의 프로그램과 명칭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YTN의 뉴스 프레이더라고 따로 키워드를 정확하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YTN의 이 프로그램은 노출이 되지 않고 전혀 무관한 다른 프로그램이 두어 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게시를 한 만큼 네. 아무래도 시청자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시청자에게 더 필요한 그런 뉴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평가가 그렇게 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힘든 시간대 아닙니까, 이 시간대가? 그렇죠. 사실 저녁 종합뉴스 경쟁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거 맞고요. 사실 저희랑 이제 경쟁 채널인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전체가 그 저녁 메인 뉴스를 위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템 선정이나 인력 배치도 저녁 메인 뉴스에 집중이 되는데 반면에 사실 YTN은 종일 24시간 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만 인력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률 면에서도 회사의 주력 시간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더욱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변화, 시청자에게 유용하기를이라고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YTN이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서 정말 크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도 많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외면하거나 혹은 시청자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지 못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시청자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YTN은 새로운 뉴스 형식을 개발하고 또 시청자에게는 필요한 뉴스가 전달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포맷에 맞게 뉴스에 새롭게 접근해 주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적인 취재는 기본이고 새로운 뉴스 소재와 전문성 있는 취재원을 발굴해서 시청자에게 개편된 포맷의 YTN 뉴스가 더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재 현장의 생생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긴박했던 현장 상황부터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미래까지 이성규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 핫 이슈. 지난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의 성공적인 소식 기억하시죠?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누리호가 지닌 의미부터 또 앞으로 남은 과제들까지 YTN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씩 해소해 볼까요?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누리호가 두 번의 일정 연기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저도 집에서 뉴스를 이제 생중계로 보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기도 하고 좀 감동, 벅차오르기도 했는데 기자님은 아마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지난해 10월 달 1차 발사에서 이게 사실상 실패를 했었잖아요. 이번 2차 발사에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국민도 그랬겠지만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2차 발사 당일날 이게 방송으로도 이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네.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진동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TV로는. 그렇죠.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보지만 그 진동이 굉장히 또 남다른 어떤 그 느낌으로 있죠. 그럼 현장의 취재 열기도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취재 열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주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나로도왕이라고 있고 거기에 뭐 호텔이 한 4-5개 있는데 네. 이미 한 석 달 전에 다 부킹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잡을 수가 없고 네. 더 이렇게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한 10분 정도 나가면 펜션이 있는데 거기도 다 부킹이 끝났고 그럼 또 더 밖으로 나가야 돼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고흥군 안에 있는 네. 그런데 저희는 숙소를 잡았었죠. 현장에서 혹시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특별한 거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발사 일정이 연기가 되고 또 이제 한 차례 발사 일정을 다시 잡는 거 뭐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고요. 6월 그 12일로 시작하는 그 주에 네. 원래 발사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조립동이라고 누리호가 총 조립돼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사대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인데 네. 그러면 그 이송할지 여부를 그 전날 결정을 해요. 그 결정 결과가 오후 늦게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취재를 해보니까 그 주에 기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돌풍이랑 여러 가지 기상 변수로 인해서 이 이송하는 것 자체가 하루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기립을 하고 이제 엄빌리컬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연료를 주입하고 뭐 전원을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 연결하는 작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원래 그날 또 오후 한 3시 반쯤에 지금까지 준비 상황, 뭐 정상적으로 됐다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또 브리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또 안 열리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뭔가 결말이 나야 내가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쏘지 않으면 이게 내 할 일을 다 안 끝난 것 같은 거죠. 이게 뭔가 느낌이.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네. 진짜 어렵게 또 발사를 했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님은 성공을 좀 예상하셨나요? 1차 발사에서 한번 실패를 했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라고 보강을 했잖아요. 그 1차 발사 때는 그 산화제 탱크 내 그 헬륨 탱크 문제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2차 발사에서도 이 문제만 보완했으면 나머지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성공할 거다. 네. 이 연구진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발사 당일날 이제 프레스 센터에 이 네. 과기부 1차관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냐.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부 관료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저는 조금 성공하기 높지 않을까.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럼 성공했을 때 그 현장 분위기는 정말 좋았겠네요. 뭐 뜨겁고요. 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성공을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사실은 이게 뭐 한 20분 이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발사 자체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성공을 위해서 거의 뭐 10년 넘게 준비해 왔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게 정말 성공을 한 건가? 뭐 그런 의심도 들고 한국연의 그 발사체 본부장은 네. 그 다음날 자기가 눈을 껴보니까 발사 뒤에 누리호가 없는 걸 보고선 자기는 성공을 이제 드디어 느꼈다. 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초조했는데 아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더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 영상이 또 생생하게 저희한테까지 전해졌어요. 장착된 카메라로 이제 다양하게 촬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영상들이 담겼는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누리호가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1단이 먼저 분리가 되고 2단이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단에서 그 위성이 분리가 되는 순서로 되는데 네. 각 단마다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되는 단 분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이 분리되는 모습도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시긴 했겠지만 사실 항공우주 분야는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단어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누리호가 어떤 우주 발사체인지 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이 누리호 이제 그 누리호의 목표가 네.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자. 이게 누리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하고 이번에 2차 발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검증을 했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순수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가 맞죠? 네. 이 발사체 기술은 그 미사일로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해외 어느 나라도 네. 자기네 발사체 기술을 다른 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그게 기술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산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누리호 성공으로 그럼 우리나라도 우주 독립 시대를 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주 7대 강국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쏘아 올린 나라. 근데 그 위성은 1.5톤급 정도 되는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 그게 지금까지 우리 앞엔 6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게 우주 발사체가 있어야 우주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달에 가려고 하더라도 발사체가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고 위성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발사체가 있어야 쏘아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택시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이 누리호에 실려서 궤도에 이른 성능 검증 위성에서 4차례에 걸쳐서 큐브 위성이 사출됐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큐브 위성은 말 그대로 굉장히 작아서 이제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큐브 위성은 이제 우리 국내 4개 대학이 각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뭐 작긴 하지만 위성이니까 네. 그 위성에 들어가는 우주 부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대학이 만든 그 우주 부품이 이게 정말 우주에서 작동할지 안 할지 한 차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에 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큐브 위성만 달고선 이걸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을 쏘니 거기에 좀 달아서 같이 올리자. 뭐 이런 개념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계에 또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나를 수 있다.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4차례 더 발사 계획이 잡혀 있어요, 누리호가.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운용할 뭐 차세대 중형위성 2호 같은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위성을 달아서 쏘아 올리죠. 4번 발사를 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발사체라는 거는 얼만큼 성공 확률이 높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서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이자. 그래야 이게 상용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8월 달에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릴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달 궤도선 이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자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 2030년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착륙선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보내자. 네. 그래서 그 발사체를 누리호 이후에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남은 4차례 발사 그리고 과학계 소식들을 좀 더 시청자분들한테 생생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서 도주했는데 배송 기사가 끝까지 추격해 결국 붙잡았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금은방을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 새벽 전북 군산의 한 금은방. 가방을 맨 남성이 문 앞을 한참 서성입니다. 순식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유리로 된 진열장까지 깨고 금품을 챙겨 도망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 해군 내에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후임병들이 소위 말하는 전역방이라는 집단 폭행을 해갖고 만신창이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할 수 있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YTN에서 참 좋은 제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이 폭행 병사들을 법에 적절한 판결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해당 나라의 극심한 피해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조선시대에 서구 열강인 프랑스에 맞서 대응했던 병인 양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쟁의 의미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시대였던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발발했으며 1866년에는 병인양요를 통해 서구열강과 대립을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년에 서양인들이 일으킨 소요라는 의미의 병인양요가 발발한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내의 실권자였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자료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선시대의 상징으로 익숙한 경복궁이지만 임진왜란 당시 불탔던 궁을 중건하여 왕권 광화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양반들에게 군역을 부여하는 등의 대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병인양요가 일어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외 정책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중국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서구 열강 간의 경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의 지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세한 지도와 관련 전문가의 설명, 그 시기에 촬영되었던 사진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병인양요가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병인박해의 설명에서는 당시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들이 전달되었는데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화면을 일부 가리는 등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연령대를 배려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인박해로 천주교 신자가 탄압을 받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군인이 청나라의 항구 즈푸를 출발하여 현재의 영종도와 월미도 부근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갑고친 전투와 문수산성 전투, 정족산성 전투 등 당시 발생했던 전투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과 프랑스 모두 두려움 속에서 전투를 진행했고 병인양요는 조선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에 일어날 신미양요에 대한 언급으로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서구 열강과의 전쟁인 병인양요를 통해 역사적인 재미와 함께 전쟁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